10. 지체장애 성인 지원. 이번 시간에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건강관리 및 후견인 제도, 지체, 뇌병변 장애인 고등, 평생교육 및 고용 지원, 지체, 뇌병변인 장애 복지 관련 지원, 더 알아보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지체, 뇌병변 장애인 지원. 많은 부모와 교사는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유지 및 관리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치료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자세와 경직에 대한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의 치료 시간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신의 신체 기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바른 자세와 경직 조절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사에게 자녀의 건강 유지 및 관리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물론 교사, 그리고 활동 보조인은 바른 자세와 경직에 대한 조절 방법을 숙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히 적용해야 하며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경직을 경감하는 보장구나 보조기기 등을 알아보고 관절의 변형이나 구축, 탈구, 그리고 척추 측만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비용, 교통, 짧은 의사대면 시간, 장애 이해 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대상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서비스 내용은 연 1회 건강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매월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의 방문 진료 또는 간호사의 방문 간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위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입니다. 종래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인류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하여 문제가 많다는 인식에 따라 폐지되었고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 능력 활용, 일상생활의 정상화, 자립생활 지원 등의 이념하에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관할 기관은 가정법원입니다. 성년 후견인 선정 절차를 보면 가족, 사회복지 종사자, 중앙지원단 등에서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후견인 교육지원기관에서 심판 절차 비용을 지급하고 시군구 후견인 교육기관에서 후견인 보호자를 선정합니다. 그 후 시군구 중앙지원단에서 후견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후견인 제도의 신청인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미성년의 후견인과 감독원, 그리고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되며 이들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 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후견인이 결정되는 법정 후견과 계약에 따라 그 후견의 대리권 범위 내용이 결정되는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정 후견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정 후견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년 후견은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정 후견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대리나 동의, 취소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특정 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상태로 특정 후견을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한정해야만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이 성년 후견이 가장 크고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순으로 적어지는데요. 따라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립생활 지원 등의 이념에 따라 성년 후견보다는 한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 활동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체, 뇌병변 장애인 고등평생 교육 및 고용 지원.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4년제 및 2, 3년제 대학이 있으며 대학 유사 과정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된 비학위 과정, 지적 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과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공과 과정 및 직업훈련 과정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적인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은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학의 지원 내용과 범위를 정합니다. 우선 수강 신청, 강의실 이동, 지정 좌석제, 수업 계획서 제공, 학습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학습 보조 자료 제작, 학습 도우미 지원, 평가 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 외에도 학생의 요구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 지원 내용과 방법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대학 내 이동, 기숙사, 도서관 및 편의시설 이용 등 대학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지원도 제공하는데요. 생활 지원은 대학마다 지원 내용과 방법이 크게 다르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학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 내 생활 지원에는 이동, 기숙사, 도서관, 편의시설, 여가문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보는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장애 학생의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위해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에 설치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합니다. 전공과에서는 전공과 담당 특수교사가 장애인의 직업 흥미, 적성, 능력, 강점과 제한점, 기능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후에 다양한 직업의 내용과 현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학생의 직업 방향을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외부 기관과 검사 자료를 활용해 향후 진학, 취업 등의 적극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학생의 장애의 중도화 및 중복화 등으로 인해 직업 재활보다는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춘 전공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의 장래를 고려하여 전공과를 선택하고 진학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학교 견학을 충실히 하시길 권장합니다. 학교 기업은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입니다. 일반 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학생의 현장 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기업입니다. 현재 25개 특수학교 학교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지체장애를 대상으로 한 학교는 대구 보건학교와 꽃동네학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등록금 및 수업료가 저렴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학제도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학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이와 같은 기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인 국립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황조사, 연구개발, 교육연수, 유관기관 협력 등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국가평생학습 포털 운영, 성인 문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여 참여하도록 국가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까운 평생교육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보호작업장, 장애인 고용공단, 특수학교, 대학, 장애성인 야학, 장애인 도서관 등 장애인 복지 및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기관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직업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진로 지도를 하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 후 적응 지도를 합니다. 또 장애인 직업생활 관련 전문 요원을 양성하고 장애인 고용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지 살펴보고 고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과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취업 발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전산망을 만들어 관리하며 장애인 고용 및 직업에 관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업무를 연계합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요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포털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돕는 전문기관으로 수행 사업을 살펴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선정하여 창업 공간,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장애인 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편로 지원 시스템과 경영 컨설팅을 운영하며 장애인 기업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 장애인 CEO를 위한 경영혁신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초기의 장애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체, 뇌병변인 장애 복지 관련 지원. 보건복지부의 복지 서비스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으로 나눠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청과 도청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직과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구나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통합콜센터나 각 시청 및 도청 홈페이지에 복지 배너에 장애 메뉴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재활 전문 국가중앙기관으로서 장애 유형별 전문 재활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첨단 재활 기술에 관한 연구 수행,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수행사업으로는 장애 관련 조사 연구 및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사업, 사회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결연, 계몽 및 제도 개선 사업, 정보 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사업,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 장학금 지원 및 각종 예술인 발굴 양성 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 지원과 직종 개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 장애인 정보화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 여가,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권리구제 관련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차별의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별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개인은 제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담당합니다. 제도 및 시행부처 등의 개선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주로 처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나 장애인 등급 결정 및 장애인 등록 절차 등 행정 절차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상담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지원,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사후 조치 등의 활동을 합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하는 일은 피해장애인 법률구조 및 법률 상담 등에 관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을 갖는 장애인의 경우 민사, 가사, 형사 등 모든 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는 가족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화입니다.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여성, 빈곤에 대한 다중차별의 현실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다음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피해자의 평등권과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1. 2015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 대필을 허용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2. 향후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 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권고가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도 있는데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은 뇌병변 장애는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청약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위원회는 보험 가입 거절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 청약을 재심사하고 나.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권고가 수용되었습니다. 경제생활 지원 체계 및 서비스 중 장애인 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다음에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2019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 가구 122만 원, 부부 가구 195만 2천 원입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만 18세에서 만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약간의 소득 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하며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이며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매달 4만 원,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매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금 및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할인 면제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자금도 대여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에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랑의 그린피쉬 보급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정보 소외 계층에게 사랑의 그린피쉬를 무상 보급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유사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 요양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인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홈과 자립홈도 있는데요. 체험홈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 경험, 사회적 자원, 복지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체험홈은 크게 며칠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체험홈과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장기 체험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과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홈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들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주거 공간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중간 거주지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공과금, 생활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각 지자체에 따라 일부 보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4. 더 알아보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성인이 지적장애를 동반하여 의사결정에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의사결정을 돕고 있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적장애 동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삶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또는 후견인에게 의사결정을 맡겨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만 지급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원받으면 됩니다.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나 법인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푸르메 재단,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영섭 복지재단 등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은 물론 지체장애인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취득하고 활용하도록 하세요. 집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그리고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재고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실비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이면 정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66만 8천 원 중 매월 28만 6천 원을 이용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공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로 하면 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외적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 24시간 활동 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증가할 텐데요. 서울시는 2018년 10월부터 최중증 독거장애인 200명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약 3명의 활동 지원사가 교대로 돌아가며 하루 종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신청 대상자는 타인에 의한 체위 변경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1인 가구,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단, 활동 지원사의 출퇴근 등 서비스 제공 시간 및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 및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과 후견인 제도를 알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등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다양한 고용 관련 기관을 알아보고 취업에 관한 지원도 놓치지 않으며 인권 및 권리 보장과 경제생활 지원, 주거생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